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의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흘러가는 통로가 담도입니다. 지방을 소화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간에서 췌장, 소장까지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에 좁아지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길게 이어진 길목 어디든 암이 생길 수 있어서 잘 살펴야 합니다. 흔한 암은 아니지만 초기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도암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근육통에 대해 살펴봅니다. 건강 365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바스터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담도와 담관은 담즙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담즙이 지나는 길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담도암인 거죠.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담도암의 위험,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담도암도 초기 증상은 없는 걸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도암은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담도암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암입니다. 네. 담도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구조인데요. 간 속에서 시작해서 간 밖으로 나오고 췌장을 지나서 소장까지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네. 이 통로가 어디에서든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위치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주로 어디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것은 간 밖의 담도암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간문부 담도암이 되겠습니다. 특히 간 문부 담도암, 간에 들어가는 문이 문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간 문부 담도암은 좌우에서 좌우 간에서 내려오는 담관이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길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좁아져도 담즙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요, 이제 저 안쪽에 생기는 간내 담도암은 너무 간 속 깊숙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간내 담도암, 간문부 담도암, 간외 담도암, 그리고 담낭암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불리는 걸 보면요. 담도의 범위가 넓은가 보죠? 네, 맞습니다. 담도는 간, 췌장, 소장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학적으로 굉장히 넓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암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달라지고 예후도 차이가 납니다. 담낭암도 담즙을 저장하는 장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임상에서 담도계암으로 함께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담도나 담관이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거나 쓰이기도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담도암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담도암은 담관 안쪽 점막 세포에서 시작되는 악성 종양인데요. 네. 담즙이 흐르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서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간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국소암이라기보다는 전신 상태에 영향을 주는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흔한 암은 아닌 거죠? 네, 아주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흔한 암은 아닙니다. 네. 국내 통계를 보면 전체 암 중에서 담도암, 담낭암을 모두 합쳐도 한 2에서 3%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요, 발견이 늦고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매우 주의 깊게 보는 암입니다. 네. 담도암의 원인이 뭔가요? 네, 하나의 원인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담도의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담도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정상 세포가 변형이 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도 많은가요? 네, 아주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담관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네. 또 담관 결석, 담관 안쪽에 돌이 있는 경우죠. 또 선천적으로 담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 네.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즉 특별한 이유 없이 담도가 딱딱해지는 경우, 네. 간 흡충과 같은 민물 고기를 생식하시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기생충 감염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질환들이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일반인보다 담도암의 위험이 몇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담관 결석도 말씀하셨는데요. 담석이나 용종이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하나요? 네, 담관 결석은 네.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담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되죠. 담낭 용종도 크기가 크거나 빠르게 자라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담도암도 초기 증상이 없습니까? 네, 담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초기에는 통증이 없고 소화도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진행되는 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발생 위치나 이제 침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느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안타깝게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처음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의 경우는 전체의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로 우연히 알게 되는 건가요? 혈액 검사 이상이 확인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시면 네. 간 수치가 올라가 있다거나 혹은 이제 초음파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혹은 또 요새는 이제 검진이 조금 더 이렇게 심화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네. CT도 하시는데 거기서 담관이 즉 담도가 늘어나 있는 것이 우연히 발견이 되면서 정밀 검사를 하시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 검사로 나타나는 수치들로 확인이 된다는 건데요. 황달도 증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걸까요? 네, 혈액 검사에서는 빌리루빈 또 담도 수치라고 하는 담관 수치라고 하는 ALP, 감마GT 같은 담즙이 정체되면서 올라가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황달이 나타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황달은 말씀하신 바대로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겠고, 네. 그걸 이제 흔히 외래에서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황달을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네. 하고 궁금해하시거든요. 이제 황달을 쉽게 아실 수 있는 거는 눈을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가 노랗게 변할 정도라고 한다면 네. 이미 담즙의 흐름이 상당히 어딘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은 진행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이제 피부가 눈에 띌 정도로 노랗게 색이 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담도암의 병기가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증상도 또 다양한가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네. 진행이 되게 되면 황달, 또 소변색이 진해지면서 콜라 색깔의 소변이 나오거나 네. 대변색이 왜냐하면 담즙이 이제 대변의 색깔을 노랗게 해서 이제 똥의 색을 만들어주는 대변의 색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변의 색이 옅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황달, 담즙이 정체가 되면 아주 심한 가려움증이 생긴다거나 아, 네. 또 이유 없이 다른 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식이 조절 등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복통, 피로감 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담도암은 위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안 되나요? 네, 그 외래를 보다 보면 네. 많이 질문해 주시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일반 위 내시경으로는 담도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 MRI, MRCP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네. 담관을 조영술 또 내시경 초음파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검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가장 쉬운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받기 쉬운 검사가 네. 초음파 검사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담도가 이상이 있는 것을 금방 보면 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단을 받으시면 가까운 내과나 이제 소화기 내과 아니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방문하셔서 말씀드린 CT나 네. MRI, MRCP 이런 거를 이런 검사들을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담도암 진단을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많이들 발견이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담도암은 처음 진단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담도암으로 진단받는 그 환자분들 가운데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약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즉 10분 중에 환자분 중에 7에서 8분은 처음 발견되실 때부터 이미 수술은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이 담도암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수술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네, 혈관을 깊게 침범했거나 네. 또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다고 한다면 수술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네. 담즙을 빼주는 시술,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중재적 방사선을 이용한 시술을 통해서 담즙을 밖으로 배액을 시켜드리고 네.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병의 진행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고 하셨는데요.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그러면 초기에는 거의 없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이 또 적잖아요. 아무래도 통계상.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한계점을 좀 극복하려고 여러 진단 기술과 거기에 또 맞는 면역 항암 치료라고 하잖아요. 항암 치료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을 해가면서 이제 예후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병기에 따른 치료 과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수술이 가능한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료의 핵심은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네. 꼭 담도암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암에서도 그렇긴 한데요. 수술이 가능하면 완치를 목표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 어려운 분들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즙을 배액해서 간의 수치를 호전시키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로 삶의 질과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또 수술을 해도 절제 범위가 넓다고 하던데요. 재발 위험을 차단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담도암 수술이 큰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만을 제거해서는 재발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담도암은 완전히 절제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는 대략 50, 많게는 60에서 70% 정도가 수년 안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할 때는 담관, 즉 담도뿐만 아니고 주변에 침범된 간 조직이라든지 림프절까지 넓게 절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이후에는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치료 과정은
재발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항암제의 선택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담도암에서는 항암 치료는 아주 중요한 치료의 한 축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치료가 아주 오랫동안 표준 치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면역 항암 치료를 병합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면서 치료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면역 항암 치료는요,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꿈의 항암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신의료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돕는 치료가 되는데요. 네. 모든 담도암 환자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병의 상태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담도암 환자분들에서는 기존 항암 치료에 면역 항암제를 더했을 때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네.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항암 치료 중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다른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영양 관리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또 항암을 하시고 나시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죠. 그러면 감염, 네. 다른 것에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감염 예방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 기능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식품들이나 약재들은 네. 사용을 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황달을 또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황단이 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항암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암을 중단하고 황달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암에 대한 치료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후가 나빠지겠죠. 네. 또 이 황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전신 상태도 급격히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시경이랑 아니면 중제적 방사선 치료 등을 이용한 담즙의 폐핵, 담즙이 고여 있는 것을 잘 빼주는 치료 과정이 이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치료 과정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환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도 아주 힘들게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담도암은 분명히 쉽지 않은 병입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간 수치 이상, 황달,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위험 요소, 네. 담도암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절대 미루시지 말고 가까운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빨리 발견하실수록 예후가 좋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또 환자분들께서 혼자 견디시지 마시고 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진단과 치료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담도암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의 3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경험을 하는데요. 허리도 아프고 근육통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약을 먹으면 며칠 내로도 괜찮아져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비교적 네. 흔한 증상이지 않나요? 네. 다들 겪어보신 적이 있는 흔한 증상이고요. 네. 그렇게 며칠 약 먹으면 괜찮아지죠.
이 근육통은 과한 운동이 원인이기도 하고, 네. 뭐 노동이 원인이기도 하고, 또는 나쁜 자세나 약물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이 겪으신 거는 뭐 감기나 독감 걸리면 처음에 이렇게 근육통 오잖아요. 네. 그런 감기의 증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고 또 쉽게 낫는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통증이 있으니까 약을 먹긴 하는데 며칠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할까요? 네, 약 안 먹어도 괜찮아집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근육통이라는 게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던 일이나 운동을 좀 쉬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생기면 충분히 휴식하시고 네. 또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증상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꼭 근육통 약은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안 먹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약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약을 찾아서 먹어야 하냐면 네. 이 통증 때문에 불편함이 너무 심하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통증이 심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일시적으로 이 소염 진통제나 근이완제 같은 약으로 통증을 좀 완화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약만 먹고 괜찮아졌으니까 또 해야지. 무리하게 계속 운동이나 노동을 하시면 네. 이 골격계에 무리가 가서 근육파열 같은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도 좀 현명하게 필요한 만큼만 드셔야 됩니다. 네. 소염 진통제와 근이완제 말씀하셨는데요. 근육 네. 이완제는 말 그대로 근육을 풀어주는 약인 건가요? 네, 근육 이완제는요. 네.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킨다, 느슨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쉽게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약이다라고 합니다. 네.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으면 그 신경계에는 그 자극에 대한 반사 반응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중추성 근이완제는 이 신경계에 있는 감각기관과 네. 운동 반응을 이어주는 이 신경세포에 자극을 해서 이 신경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추성 근이완제는 근육이 경직, 긴장되거나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는 담 걸렸다 이런 네. 표현 많이 쓰죠. 네, 이렇게 딱딱하게 뭔가 이렇게 담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근육이 이렇게 긴장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근육의 통증, 경련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신경을 많이 써서 긴장하는 상태가 되면 이 신경 쓴 게 머리 주위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예, 그럼 이때 두통이 발생하는데 그걸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긴장성 두통은 뒷머리를 중심으로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목하고 어깨 등이 같이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네. 거예요. 이런 긴장성 두통이 생겼을 때 근이완제를 복용하면 이때 수축된 근육이 풀리면서 네.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때 사용하는 근이완제 성분에는 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바클로펜, 시클로벤자프린, 메토카르바몰, 티자니딘, 클로로족사존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이완제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약국에서 약을 주면서 근이완제는 오래 먹지 말라는 말도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요. 네. 이게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왜 그 신경 전달을 차단해서 근육을 느슨하게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을 나아지긴 하지만 사실 이 신경 신호가 왔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긴장성 두통의 예를 들어도 네. 그러니까 목하고 어깨에 이제 근육통이 발생을 했잖아요. 긴장한 것 때문에. 네. 그랬으면은 이 긴장의 원인,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을 빨리 해결해주고 그것을 없애줘야지만 되는데 약만으로 이 증상을 완화시키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 긴장성 목과 어깨의 긴장으로 거북목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이게 목의 그 목뼈의 형태 자체가 일직선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병이 더 깊어지는 네. 더 큰 병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래 먹지 마시고
일정 기간 먹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시면은 네.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 왜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근유한제가요, 네. 좀 내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먹다 보면은요,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먹게 되면은 여기 예전만큼 효과가 없어지는 건 이제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근유한제는 필요할 때만 먹는 약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처방받는 이제 진통제. 진통제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네, 진통제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생각 굉장히 다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약 안 먹고 좀 버텨볼래요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막 통증을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작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네. 사실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의사가 처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진통제를 먹는 게 좋은데요. 네. 네, 우리 몸은 이렇게 심한 통증을 받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참고 있으면 나는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네. 스트레스로 인한 이 악영향이 온몸에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게 진통제로 생기는 부작용 위험성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처방받은 경우라면 일정한 기간은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수술 후, 허리 디스크, 인공관절 같은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이렇게 한두 달가량 긴 장기 진통제가 처방되곤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이게 수술 이후의 치료 과정에는요, 통증의 강도가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막 좀 아팠다가 덜했다가, 네. 그러니까 큰 통증과 작은 통증이 이렇게 번갈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약을 안 먹고 무조건 참으려고 하면 이후의 재활,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걸으시고 하셔서 네.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기 싫어지게 되고 네. 운동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은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처방 없이 구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 뭐 2달가량 진통제가 처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꽤 오래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이게 항상 이게 처방을 받아오셔서 네. 한 달분, 2달, 물론 본인이 가셔서 많이 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예, 이게 좀 길게 약을 받아오시면 이게 뭐 60호, 90호 이렇게 조제를 해서 드리면은요, 꼭 갑자기 어머 이거 다 먹어야 하나요? 하고 다들 물어보세요. 네. 예,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이 네. 이제 저 다른 약 먹는 것도 많은데 같이 먹어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게 딱 정답이 없는 거라 약사로서는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이게 약의 구성으로만 보면 진통제, 근이완제, 위장약 이게 다 같아 보이지만 처방한 의도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던가 네. 정말로 수술 후 상태라던가 시술을 하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약은 똑같지만 처방 의도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처방받을 때 약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 약 먹기 싫은데라는 마음이 드시면 한번 꼭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만약에 증상이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약 안 먹어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 처방전 받으시면 이게 처방전의 일수를 약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한 달분을 받았는데 전 그 정도는 안 먹을 거예요. 열흘분만 주세요. 이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받으시면 일수증은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괜찮아지면 안 먹어도 되는지도 한 번쯤 물어보시면 네. 정확하게 답을 듣고 오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다른 약을 많이 먹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침 저녁 식후에 약 먹으세요. 근데 아침에 저 다소할 다른 거 먹는 약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다른 약을 처방받을 때는 내가 먹고 있는 약과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또 진통제는 또 중복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다른 과에서도. 네. 그리고 위장약까지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기존에 만성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꼭 알려주시고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용 중인 약을 의사에게 알리고 또 증상이 괜찮아지면 그만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근이완제의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까? 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는데요. 네. 이 근이완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졸음과 변비가 있습니다. 네. 이 근이완제의 그 부작용은 좀 약물군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중추성 근이완제 가장 많이 근육통에 많이 쓰이는 약인데 이 약의 부작용으로 졸음이나 어지러움, 그다음 비틀거림, 네. 권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먹고 졸리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운전이라든지 뭐 기계 작업 같은 네.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술뿐만 아니라 뭐 과로, 예.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난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뭐 과로했다, 과로한 상태여서 피곤하다, 그리고 질병 상태여서 운전이 어렵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약물을 먹었을 때 운전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수를 굉장히 상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조심해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줬는데, 네. 이 근이완제에 포함되는 약들, 아까 그 성분들이 모두 운전주의 약물 리스트의 레벨 2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위험. 네. 그러니까 레벨 1은 운전 금기, 레벨 2가 운전 위험이니까 사실 먹고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약물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가 약 먹고 나서 졸음 또는 멍함 또는 어지러움이 느껴지신다라면 나는 근이완제에 대해서 약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기계주정 운전을 꼭 금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변비가 있는데요. 변비는 이 약이 전신작용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있는 근육만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소화기 근육도 이완이 됩니다. 네. 예, 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속쓰림이나 구토, 변비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또 이 근이완제가 아까 졸음 얘기도 했지만 알코올 섭취하면 술과 같이 먹었을 때 과도한 진정작용 그리고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이완제 처방을 받으셨을 때는 술은 절대 금기입니다. 네. 우리가 근육통으로 병원까지 가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또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먹으면 안 더 이상 먹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이상, 7일 이상 약을 먹었는데도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관절에 뭐 변형이 있거나 또는 골절이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보셔야 되고요. 네.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던가 또는 통증 외에 마비감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마비감은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별다른 이유가 없이 뭐 운동을 막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힘들어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근육통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또 어떤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약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근이완제, 진통제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염 진통제도 있지 않나요? 이건 좀 다른가요? 소염 진통제가 이제 근육통에 가장 많이 들이는 진통제인데요. 네.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로 이렇게 진통제는 나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명칭입니다. 정식 명칭인데요. 뭐 두통, 지통, 생리통, 근육통에 뭐 다양한 통증에 사용하고 있고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비약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좀 더 자기한테 효과적인 약물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먹어보신 경험에 의해서 이거 먹으면 빨리 효과가 나던데 또는 통증이 잘 가라앉던데 하던 약을 찾으시면 되고 사실 효과가 좋은 약보다 효과가 덜한 약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좀 그러시군요.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위장관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30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속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 그래서 어떤 약은 하루 3번 먹고 어떤 약은 하루 2번 먹는 약. 약마다 이 복용 간격이 좀 다릅니다. 위장관 장애가 사실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또 어지러움, 현기증, 부종이 나타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아마 이제 오래 장기 먹었을 때의 위장관 장애를 항상 고려하셔야 하고요. 네. 소형 진통제를 드실 때는 저는 반드시 이제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반드시 먹기 전에 상자과 그 약 상자에 보면은 용량이 있거든요. 네. 이 용량 요법을 꼭 확인하시라고 합니다. 한두 번 먹고 마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효과가 덜 난다라고 느끼시면 계속 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게 하루에 최대 몇 알까지 먹을 수 있는지. 네. 이부브루펜까지는 3,200ml까지 해서 보면 2알씩 4번까지 가능한지, 1알씩 4번까지 가능할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최대 용량 이상의 복용은 절대 안 하도록, 그것만은 꼭 주의하셔서, 자가 복용하실 때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육통이 있을 때 파스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네, 파스 많이 사용하시죠. 네. 오히려 먼저 파스를 많이 찾으십니다. 딱 그 부위에만 붙이고 싶으시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부위의 통증 완화하고 싶을 때 붙이는 파스 또는 요즘은 연고로 게일같이 바르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바르거나 그 붙이는 제품들 중에서 네. 그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나 이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먹는 것이 아니어서 이 전신 부작용, 위장 장애가 좀 덜한 것이 사실 장점이죠. 네. 그래서 아마 파스를 먼저 찾으시고 또는 이 파스가 왜 지지대 역할도 좀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움직임이 많은 부위 같은데 떨어지지 않는 파스를 붙이는 것은 보호대 효과도 있습니다. 근육통 초기에는 좀 냉찜질용 쿨파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붓기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핫파스를 사용해서 빨리 혈관을 확장시켜서 염증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파스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상처가 있는 부위 그리고 점막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동일한 자리에 동일하게 계속 붙이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약간씩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근육통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